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이번 주부터 부처 합동으로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가동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 심사도 신속하고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LA 등 미국 일부 지역은 생존 가능성이 없는 코로나19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6만 명을 넘어선 영국에서는 3차 봉쇄령을 내렸고 독일에선 사실상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서울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57년 만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 추위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아밀로이드를 겨냥한 치매 치료제 개발이 수십 년간 진행됐지만 아직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때문에 타우 단백질이 새로운 치료 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타우 단백질을 겨냥한 치매 신약을 개발하는 아델 윤승용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화물차 기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곧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코로나19 국내 확산 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차나 2차 때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65만 명입니다. 이들에겐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는 11일까지 접수하는데 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3차 지원금은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서 지급을 서두르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대면 및 집합 금지 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고 특히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 지원받은 사람은 별다른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24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 수급도 안 됩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구직 촉진수당을 받으면 이번 지원금과 같은 달에 함께 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달에 나눠 받는 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도 곧 공고가 나갑니다. 이들에겐 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대상자는 5만 명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지원금 90%를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 등 백신 구입비 1조 원도 계획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혜자는 사업 공고를 거친 뒤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을 구입하기 위한 선급금 등 약 1조 원의 백신 구입비도 계획대로 집행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치밀하게 준비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준비 부족으로 백신 접종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국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며 대응 추진단 가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백신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최종 접종과 사후 관리까지 하나하나의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이틀 전 접수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심사도 신속하고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정부는 방역 지침 수정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헬스장 방역 조치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태권도장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9명 이하의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반발을 우려해 정부가 실내 스포츠 시설에 대한 방역 기준 보완에 들어갔지만 최근 문을 연 스키장과 눈썰 매장도 코로나19 여파로 정상 운영이 힘들 정도입니다. 네, 문경의 한 눈썰 매장은 개장 첫날 방문객이 9명에 그쳤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썰매장에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튜브 썰매에 앉아 내리막을 달리면 동장군 기세도 멀리 달아납니다. 이곳 눈썰매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개장을 미뤄왔었는데 겨울 스포츠 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뒤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추위가 반가운 사람들은 하얀 눈밭 위에서 겨울다운 겨울을 만끽합니다. 줄도 섰다가 또 타고 쓰다 타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한산하고 저희 가족 전세 낸 것처럼 땀이 막 이렇게 흐르는데도 땀 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즐겁게 타고 있습니다. 어렵게 문을 열었지만 심각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개장 첫날 찾은 사람은 겨우 9명. 출입 인원을 정원의 3분의 1로 제한했지만 그 숫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행여나 코로나19가 퍼질까 방역 지침에 따라 추위를 피할 고객 대기실도 닫았습니다. 입장 가능 인원을 작년 대비 3분의 1로 줄여서 70명으로 하고 있고요. 2m마다 그 손님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따로따로 지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안에서 휴식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은 전부 다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렵사리 문을 연 스키장도 열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상황.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움츠러든 겨울 스포츠 업계의 한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전파력이 큰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을 연장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과 관련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영국 런던발 항공편 운항이 일시 중단된 뒤 한 차례 연장돼 6일까지 중단하기로 돼 있습니다. 운항 중단 외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경유자를 포함해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로 확대되는데 공항은 오는 8일, 항만은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네, 거리두기 2.5단계가 길어지면서 긴장감이 느슨해진 걸까요? 면회객 통제를 하지 않는 병원, 면부 작성을 대충하는 식당, 방역 관리가 허술해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현우 기자가 느슨해진 방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한 종합병원. 출입문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엔 관리하는 직원도 따로 없습니다. 출입 명부를 쓰거나 QR코드를 찍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출입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입원병동 입구.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있는 곳인데 보호자가 아니라도 명부만 쓰면 누구나 병동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단 작성했는데 가면 되는 거예요? 병원 측은 면회를 하지 말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지만 면회객 관리는 무방비인 겁니다. 5명이든 3명이든 2명이든 우르르 그냥 물려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수술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당들도 방역 관리가 허술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발열 체크는커녕 출입 명부 작성을 하지 않는 곳도 있고. 명부 작성 뭐 따로 없어요? 일행 중 한 명만 명부를 쓰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두 방역 수칙에 어긋납니다. 화장을 쓰고 그다음에 받지 않습니까? 왜? 저도 자기까지 일일이 다 그렇게 안 하고. 추운 날씨까지 겹쳐 코로나19 대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관리가 해이해진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데 국민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식당이나 이런 데 거리두기나 명부 작성, 발열 체크 이런 것도 자꾸 느슨해질 수밖에 없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30% 가까이 이르는 상황에서 이런 빈틈이 문제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난해를 비춰봐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방역 수칙을 무시했던 곳에서 어김없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했었다는 겁니다. 지치더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고비를 무사히 보내려면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서울에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6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과 충청, 전북, 경북 일부에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북극 한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크게 떨어져 7일 아침 전국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파경보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져 동파와 한랭 질환 발생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에 조금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도 57년 만에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의 한파경보 발효 시각은 6일 밤 9시로 한파특보 제도를 시작한 1964년 이래 57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상청은 금요일까지 서귀포 아침 기온이 영하 1도에서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산간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파 속의 제주도 산간에는 금요일까지 최고 5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폭설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물론 한파로 인한 동파 사고와 저체온증 등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가 단축 운영됩니다. 중대본은 7일부터 나흘 동안 임시검사소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검사로 한파에 그대로 노출되는 의료진 보호와 대기줄에 서야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날씨가 풀리는 다음 주부터는 모든 검사소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주말은 오후 1시까지 정상 운영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었지만 이런 결과는 정책의 효과보다는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온실가스 정보센터가 최근에 낸 2019년 온실가스 감축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두 7억 280만 톤으로 2018년에 7억 2,760만 톤보다 3.4% 줄었습니다. 온실가스 정보센터는 그러나 이렇게 총 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정책적 노력보다는 경제활동 위축과 인구 감소로 인한 자연적 배출량 하락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 발견되면서 긴장을 풀긴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역 당국은 확진자 수나 재생산 지수 같은 여러 지표를 볼 때 3차 대유행이 현재 균형을 이루거나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이틀 1,000명대 아래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주에는 1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감소했던 게 이틀밖에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경향성 파악하기 너무 짧은 기간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도 27.7%로 30%대를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접촉자 양성률도 2%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정점을 지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만약에 정점을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매우 완만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방역 조치가 한동안 지금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불안한 요인들도 아직 많습니다. 전문가로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서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실제로 수도권 2.5단계를 시행한 지가 한 달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역당국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현 상황 또는 숫자에 굉장히 익숙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완벽하게 통제된 단계에서 방역조치가 완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익숙하게 되면 방역조치를 섣불리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는 더 큰 확산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금 3차 대유행 같은 경우에는 8월 도심 집회, 그러니까 2차 유행 당시 완벽히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실제로 최근에 뭐 방역조치에 대한 형평성 논란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장기화되는 게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방심은 금물이다 이 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6차 전수검사에서 추가 확진자 66명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전수검사도 반복하고 밀집도도 낮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6차 전수 검사를 진행했는데 앞으로 7차, 8차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감염 초기 대응 부실로 인해서 그 당시에 실제로 첫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이후 수용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텀이 길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깊이 전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수용자 이송 등 방역 조치를 시행을 하면서 밀집도를 낮췄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자랑 비접촉자를 구분해내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확산이 내부에서 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해서 전수조사할 때마다 확진자가 크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견됐거든요. 이 백신 무력화 위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비단 말씀하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실제로 아직까지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상용화 백신의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명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남아공도 그렇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고 실제로 그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완벽하게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의 효능을 무력화시키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일정 부분 효능을 감소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이 남아공도 그렇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고 실제로 자연 감염에 의해서 생긴 변이이기 때문에 향후에 면역 접종,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의해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백신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내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심사를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또 계획대로 다음 달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알려주시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심사 절차가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사전 심사 과정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속하게 진행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두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허가 심사, 그러니까 식약처가 주관이 돼서 심사하는 허가 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의 또 출하 승인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심사 같은 경우에는 한 40일 정도, 국가 출하 승인 같은 경우에는 20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허가 심사라고 하는 거는 의약품으로서의 품목 허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효능과 안전성이 그 제약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고, 국가 출하 승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출하 이전에 품질 검증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 게 임상 3상, 그러니까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건데, 향후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될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만든 그 위탁 생산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3상에 사용한 백신과 SK에서 만든 위탁 생산 백신이 품질 동등성, 이 부분도 또한 검사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 국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백신에 접종할 수 있도록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또 1, 2차 접종 간격을 연장하는 등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백신 접종 방식을 바꿔도 되는 건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임상시험에 준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1차와 2차 접종 사이에 텀을 늘리는, 연장하는 방안은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한 번도 테스트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글쎄 이제 효능이 유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는데 예. 반면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지금 최대 6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 6주 후에 동일한 백신이 공급될 거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극단적 대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방역 당국의 계획대로라면 바로 다음 달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 백신 물량을 확보해 놓고도 접종 체계가 미비해서 제대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어떤 세부 사항을 마련해야 할까요? 일단 뭐 크게 두 가지인데 대상자 선정 부분하고 접종 방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접종 대상자를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접종 방식입니다. 그래서 접종 방식에는 실제로 접종할 의료기관 선정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의료기관 선정을 할 때 인구별, 지역별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혼동이 없게 지금부터 어떤 인구 대비, 연령 대비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검토를 해서 실제로 지역별로 빨리 공급이 되도록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인구 대비 실제로 배분하는 방식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그 독감 백신 유통 문제가 불거진 만큼 실제로 유통업체 선정 부분도 지금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2월 말이면 그리 많이 남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월 말 지금 정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심사 과정 단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는 2월 말에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2월 말이면 그리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백신 접종 전까지 또 그 후에도 철저한 개인 방역이 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기대보다 더디면서 갖가지 방식으로 접종 방식을 바꿔서 당장 접종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며 승인된 방식을 따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영국은 코로나19 백신의 1회차와 2회차 접종 때 다른 백신의 사용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또 화이자 백신과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을 당초 계획보다 서너 배 늘려 11주 내지 12주로 연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더나 백신 접종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더 많은 사람이 보다 빠르게 맞도록 하기 위해 접종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일단은 승인된 방식을 따르라는 경고声明을 발표했습니다. FDA는 현 시점에서 FDA가 승인한 접종량과 일정 등을 바꾸는 것은 가용한 근거에 확고히 기반하지 않은 행위로 성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엄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접종 방식을 바꾸면 궁극적으론 공중보건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FDA는 임상시험에서 보여준 예방 효과를 안전하게 얻으려면 화이자 백신은 21일, 모더나 백신은 28일인 1회차와 2회차 접종 간격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DA는 제약사들이 접종 방식 변경을 위한 자료와 과학적 근거를 확보할 때까지 의료인들은 승인된 접종 일정을 지키길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백신 투여량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파우치 연구소장은 온라인 행사에서
1회 접종 투여량을 줄여 더 많은 사람에게 접종하고 대신 2회차 접종 시기를 원래보다 더 뒤로 미루는 것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우리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병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일부 지역에서 구급 요원들에게 가망이 없는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연일 신규 확진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영국은 3차 봉쇄를 시작했고 독일도 훨씬 강화된 봉쇄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몇 주째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40만 명이었던 신규 확진자는 한 달 사이 2배로 늘었습니다. 감염자 급증으로 입원 환자가 넘쳐났고 일부 병원에선 중환자실이 동났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당국은 구급대원들에게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LA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 시상식도 연기됐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미국 전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2만 8천여 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Our ICU is full apparently with a lot of COVID patients who are on a ventilator. And we are seeing specifically way worse than I would say compared to what we did before. 영국도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잉글랜드 전역에는 3차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주민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Our hospitals are facing unprecedented pressure. We all have a part to play in trying to reduce the spread of the virus by staying at home wherever possible, by making sure that we observe all the rules. 확산세가 거센 독일도 상점과 학교 폐쇄에 이어 더 강한 봉쇄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사적 모임을 가구 외에 한 명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급속 확산 지역에서는 반경 15km 이상 이동이 제한됩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은 또 백신 접종만이 코로나19 확산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위한 국제 전문가팀의 입국을 지원한 중국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 대응 과정에서 주로 중국 편에 서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WHO로서는 보기 드문 태도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 거브라요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기원을 밝히는 전문가팀의 현지 조사를 설명하며 이례적으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국 관리들이 전문가팀의 중국 도착에 필요한 허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다고 말하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I'm very disappointed with this news given that two members had already begun their journeys and others were not able to travel at the last minute. 그러면서 코로나 발병의 기원을 밝히는 임무가 WHO의 최우선 과제이며 가능한 한 빨리 임무를 진행하고 싶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ut I have been in contact with senior Chinese officials and I have once again made it clear that the mission is a priority for WHO and the international team. 미국 언론과 외신들은 친중국 기구로 알려진 WHO의 반응이 특이하고 흥미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WHO 사무총장이 중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막아왔는데 1년을 허비하고도 조사를 주저하는 중국에 결국 목소리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WHO는 코로나 기원 조사팀을 이달 초 중국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조사팀은 약 1년 전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던 우한의 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조사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우한은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은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국에서 세 번째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산둥성 칭다오시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산둥성 당국은 지난 4일 칭다오에서 보고된 영국발 감염자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영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에 광둥성과 상하이시에서 각각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관변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의 면역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면서도 발생 횟수가 늘어날 경우 대응 조치가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수도권 지역인 허베이성에 새해 들어 코로나19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인구 7천만이 넘는 성 전체 지역에 방역을 위한 전시 상태가 선포됐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5일 허베이성에서 확진자 20명과 무증상 감염자가 43명이 나왔다고 발표해 최근 나흘 동안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한 전체 감염자 수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베이성은 이에 따라 성도인 스저장시에만 내려졌던 전시 상태를 인구 7,500여만 명인 성 전체 지역으로 확대 발령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지 시간 5일 지난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의 침체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통제되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이 1.6%에 불과할 거라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제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3%로 추정했습니다. 선진국의 침체가 덜하고 중국이 더 강력한 회복세를 보인 탓에 지난해 6월 전망치 마이너스 5.2%보다 상향된 것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백신 배포가 연중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세계 경제가 4%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전망치 4.2%보다 0.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에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3.8%로 예상했습니다. 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19 백신이 남아공 백신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 백신 접종 방식을 바꿔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에 미국 FDA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승인된 방식을 따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셀트리온이 오는 13일 항체치료제 글로벌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 주제는 치매 치료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요즘엔 아밀로이드를 대신해서 타우 단백질이 새로운 치매 치료 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타우 단백질을 겨냥한 치매 신약을 개발하는 윤승용 아델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가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이 바로 회사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 사명이 아델이잖아요. 영국의 유명 팝 가수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는데, 자, 이 아델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아델은 영어로 ADEL인데요. AD는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알츠하이머병을 얘기하는 것이고, E는 expert, 전문가, 그리고 랩은 실험실. 그래서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익스퍼트 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델은 이 알츠하이머 치매 전문 회사다, 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네. 이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수십 년 동안 이 치매 연구가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치매 치료제가 상용화된 게 없잖아요. 네. 그럼 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직도 치매에 대한 정확한 발병 기전을 증명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또 아시다시피 뇌는 정상적으로도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제일 미지의 기관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뇌의 정상적인 기능도 미지이고, 또 치매라는 질환이 어떻게 발병하고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증명을 하는 것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치매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유력한 모델이 아밀로이드 가설이잖아요. 네. 이 모델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세계 글로벌 회사 CEO들이 엄청난 수조 원의 돈을 투자하기 위한 결정을 섣부르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예. 그들이 하는 그런 투자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컨센서스가 아밀로이드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했었던 건데요. 단지 실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 20년, 30년이 걸리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5년, 10년 두고 그 병원에 왔을 때 아밀로이드를 타겟하는 것은 너무 늦은 시기에 타겟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아밀로이드 가설에 기반을 해서 이 아밀로이드를 겨냥한 치매 신약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델은 이 타우라는 단백질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 타우는 그 아밀로이드와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밀로이드는 세포 밖에 축적되는 아밀로이드 반이라는 병리 현상으로 보이고요. 타우는 신경세포 안에 탱글이라는 현상으로 축적되는 양상이 보이는데 예. 그 타우는 사실 아밀로이드나 타우나 그들의 정상적인 기능도 명확하게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는 되고 있지만요. 그래서 타우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기능으로 제일 대표적인로 알려져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신경세포 하나라고 보면 서울에서 뭔가 물질을 만든 것을 부산까지 전달시켜주기 위해서 그 기찻길로 철도 수송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철로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런 수송이 잘 될 것이잖아요. 근데 그 철로를 잘 안정화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타우 단백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타우 단백질을 겨냥한 이제 치매 신약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신경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스몰 저분자 약물들에 비해서 이제 항체 치료제나 단백질 치료제 등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이 더 붐을 이루었었고 그래서 신경계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저희는 타우를 타겟하는 항체를 개발을 하였고요. 그 타우 단백질을 타겟하는 항체의 작용 기전으로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타우 단백질이 서로 응집이 돼서 병리적인 형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응집이 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병리 타우 단백질이 이 신경세포에서 저 신경세포로 서로 계속 전달되면서 병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전파 과정을 억제하는 기전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밖으로 분비된 타우 단백질을 미세아교세포라는 뇌 안의 면역세포가 포식작용으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예. 그러한 작용을 항체가 가서 도와주는 역할 그런 세 가지 기전으로 개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개략적으로 이제 아델만의 어떤 그런 차별성이랄까 경쟁력을 뭐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타우도 이제 아밀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 그런 이제 경쟁 속에서 그래도 아델만의 어떤 그런 좀 키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타우 항체를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저희 회사가 유일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예. 그 세계적으로는 여러 항체들이 타우를 타겟하는 항체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들과 저희 항체와의 차이라고 하면 일단 에피나 바이오젠 같은 글로벌 회사들에서 처음 시도했던 것은 타우의 이제 그 N 터미널 말단을 타겟하는 항체인데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타우,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정상 타우를 타겟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연구하던 입장에서는 왜 정상 질환 타우를 구분하지 않고 타겟하는 항체를 개발했는지가 좀 의문이었고 저희 항체는 알츠하이머병뿐만 아니라 다른 타우 병증에서 증가되는
그러한 변형된 타우를 타겟하는 항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비트로에서 그러니까 실험실 시험관 안에서 뭐 세포 상황에서 그 항체들과 비교하는 실험을 했을 때 좀 더 저희 항체가 효능이 좋은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타우 단백질을 겨냥한 치매 치료제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델은 울산 의대 안에서 창업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이오 회사가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바이오 벤처를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제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면서 치매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뭐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제 기초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기초 연구에서 이제 나오는 성과를 기반으로 직접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그 기초 연구에 주어지는 국책 연구비의 그 연구비 규모하고 개발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개발비의 규모가 너무 차이 나서 저희가 직접 개발해 보기 위해서는 창업을 해서 이제 투자를 받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치매 연구는 뇌를 다루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좀 많은데요. 앞으로의 치매 연구를 위한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일단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매 뇌 연구는 굉장히 미지의 영역으로 어려운 바가 있고 또 이 치매 치료제가 왜 안 나오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 주셨는데 결국엔 이 과학적인 증명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치매가 어떻게 발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임상 1상, 2상, 3상에서 정말 효과가 나오는 치료제가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과학적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떤 투자자분들은 금방 수익을 내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투자하는 이 개발비가 이 과학적인 증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 조금 더 이제 나중에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치매와 관련해서 늘 하는 얘기가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제 뭐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갈 정도가 되면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잖아요. 평소에 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진단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그 과학계나 이제 그 업계에서 그 치매 조기 진단을 좀 더 간편하게 그래서 뭐 혈액이나 그러니까 정기 검진 받을 때 같이 한다든지 또 뭐 타액이나 다른 체액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들이 개발을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진단적인 효용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좀 부족한 상태이고요. 뭐 국내 최근 상장한 다른 회사들에서도 그러한 조기 진단 개발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그를 돌보는 가족에게까지 굉장히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더 어려운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자, 이 오늘 설명해 주신 아델의 기술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델 윤승용 대표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쪼여 치매 유발 물질을 없애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강현호 연구팀은 치매 유발 물질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에 부착한 뒤 빛을 쪼이면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쪼개는 나노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치매 주위의 뇌에 나노 물질을 주입하고 2시간 동안 빛을 쪼인 결과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쪼개져 다시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응집해 뇌세포를 파괴하면서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 체중 유지 등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으로 역류성 식도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팀은 여성 4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상 체중을 유지한 경우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4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거나 건전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20% 감소했고 금연하거나 커피와 홍차, 탄산음료를 섭취하지 않으면 10%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란 위의 내용물이 소량씩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 점막이 손상돼 염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미 나사 제트추진연구소 등과 손잡고 전천 적외선 영상분광 탐사 우주망원경, 이른바 스피어-X 개발에 참여합니다. 천문연은 망원경의 우주환경시험에 사용될 극저온 진공체인버 개발과 테스트를 주도하고 관측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스피어-X를 제작 운영하는 컨소시엄에는 캘리포니아 공대를 포함해 12개 기관이 참여하며 미국 외 기관으로는 천문연이 유일합니다. 스피어-X는 102개의 파장을 이용해 지상에서 관측하기 어려운 적외선 천체 관측을 할 수 있으며 오는 2024년 발사돼 약 2년 6개월 동안 4회 이상의 탐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1월 과학기술 인상 수장자로 김범준 카이스트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김 교수는 내구성 높은 탄화 입자를 개발해서 연료전지 성능을 높이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술집을 비롯해 유흥업소는 밤 9시 이후엔 영업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일부 업소가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술을 파는 변칙 영업을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코로나19 확산 예방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근절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